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동패고등학교 2학년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양력이고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크게 3개 말씀드릴 건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및 구성, 그 다음에 등급 컷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제 난이도나 이런 건 사실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보는 시험 모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 쉽다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등급 컷이 몇 점이고 뭐 몇 점 정도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주요 경향 및 특징점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추후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구성 및 등급 컷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역은 이번에 이제 동패고 2가 비문학 독서였거든요. 이게 조금 특징적인 게 이 시기 때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문학을 봅니다. 한빛고이도 문학을 봤고요. 그다음에 지상고이도 문학을 봤는데 동패고이도 이제 작년에는 문학을 출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독서를 1학기 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교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교재를 활용을 하고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는 고2 모의고사 전국연합이 짜깁기 되어 있는 것과 고3 평가원 기출 중에 이제 수능 지문들만 짜깁기 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도 독서 A형과 B형을 나눠서 나갔는데 A형 수업 때는 고2 지문, B형 수업 때는 이제 고3 수능 지문을 나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가 이제 구성이 독서 A 파트는 2023년부터 22, 21까지 3개년의 고2, 3월, 6월, 9월, 11월 독서 지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독서 B 같은 경우는 24학년도부터 이제 5개년이죠. 4, 3, 2, 1, 0이니까. 그래서 5년치, 그러니까 작년부터 5년치의 수능 독서 지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건 A형 6지문이랑 독서 B형에서 이제 5지문, A, B에서 6개, 5개 이렇게 들어가서 총 11지문이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독서 A 6지문 중에서 이제 구성을 조금 보면 2023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세지문 전부와 고2 6월 학력평가 세지문 전부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부터 시작해서 사회, 법, 인문, 과학처럼 다양한, 경제도 있고요. 다양한 제재들이 포함이 좀 됐었고, 그다음에 독서 B 같은 경우는 이제 5지문이었는데 이제 작년 수능이죠. 24학년도면 작년 고3 수능 지문 4지문이 전부 다 들어갔고요. 재작년 23학년도 수능 지문 중에 이제 가나융합형 인문 지문이 하나가 들어갔다.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이제 여기 쓸 때는 11지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 독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가나융합형이라고 해서 상호 텍스트를 비교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사실상 2지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A형에서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B형에서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문 개수는 11개보다 조금 더 많은 한 13, 14개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구성인데요. 총 26문항이었고 객관식 26문항이었고 서술형 문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지문 중 총 8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즉 요 시험범위 이제 앞서 보신 11지문 중에 8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2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11개 중에선 6개의 지문만 출제가 됐고 좀 특징적인 게 아예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2지문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난도가 조금 높았고 하나는 조금 쉬운 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총 8지문이었었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시험 범위 6지문 독서 A에서 3개, B에서 3개 그리고 외부 지문 2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동패고가 1학년 시험지에서도 2지문을 출제할 때 하나는 배운 지문, 하나는 외부 지문을 출제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했고 이 기조는 아마 기말고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건 이제 학교 등급 컷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전교에 일단 만점자가 없고요. 전교 90점 이상 학생이 3명이라고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 공지입니다. 그래서 3명이라고 하셨고 1등급 컷이 이제 84점인데 여기 한 4점짜리 문항으로 계산을 하면 16점이니까 4문항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한 1등급이고요. 실제로 이제 원내에서 96점 N점 친구가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틀린 친구가 1등이었고 89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교 4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0점 위에 3명밖에 없고 89부터가 이제 한 4등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한 84.2인 걸 보니 3개에서 4개 틀린 친구들이 조금 몰려있는 구간인 것 같고 2등급 같은 경우는 76.4점인데 4점 계산으로 때리면 이제 6문항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8개 정도를 틀려도 한 3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난도고요. 왜냐면 1컷이 80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려웠던 시험으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동패고 시험 조금 생각해 주시면
총 4번의 시험 중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이거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좀 어려웠는데 전교 만점자 1명에 90점 이상 3명이었고 컷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난도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방금 보신 그 중간고사에서의 어떤 주요 문항이라던가 경향 특징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난이도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앞서 보신 독서 A랑 B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 범위 지문들이 실제로 이제 정오답률 데이터를 보면 그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정답률 60대 밑에 문항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한 지문에 하나부터 많게는 뭐 대여섯 문항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 3, 4개 정도가 60대 이하, 또 엄청 떨어지는 문항 같은 경우는 20대 근처의 문항들도 있었거든요. 조금 많이 어려웠던 시험 범위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이제 1학년 때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준비 과정 자체가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지 않았을 거고, 특히 제가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신규생들을 좀 받아서 상담을 해보면 등급대가 높은 친구, 뭐 2등급 친구들도 들어오고 그 밑에 친구들도 좀 들어오는데, 상담을 해보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EBS도 뭐 찾아보고 학교 선생님 수업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지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한 거고 이게 맞게 이해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준비 과정 자체에서 지문에 대한 학습량 부담이 조금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독서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친구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출제된 지문의 수가 조금 많고요. 그게 이제 외부 지문 2지문까지 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8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또 2개는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8지문을 그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 8지문 한 50분 정도의 시험이라고 쳤을 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한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데까지 뭐 마킹하는 건 2분 정도 뺀다고 치면 6, 8에 48이니까 6분 정도 안에 빨리빨리 털고 갔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최근 독서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가. 그래서 일단 당연히 기본 전략은 들어가는 6지문에 대한 걸 빨리빨리 풀고 외부 지문 2지문에 뭔가 시간을 쏟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간 압박이 엄청 컸을 만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총 8지문에 26문항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애초에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항을 푸는 것 자체가 이제 등급을 가르는 관건이었을 거고요. 보통 원내에서도 보면 한 2등급 이상 학생 때로 올라가게 되면 외부 지문을 다 풀었거나 또는 하나 정도 조금 이제 읽다가 끝나거나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외부 지문을 2개를 다 못 풀게 되면 시작은 3등급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길 뭐 찍어서 다 맞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좀 중요했던 시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안에서 빠르게 시간을 확보했어야 됐고, 그걸 바탕으로 외부 지문을 2개를 풀었어야 되는데, 또 이게 2지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는 풀고 뭐 하나는 버리는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경우도 많은데, 하필 2개 중에 앞에 게 조금 짧은데 어렵고 뒤에 게 조금 긴데 쉬웠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 등급을 보면 앞에 거 풀다가 안 돼서 오히려 뒤에 긴 걸로 갔는데 풀고 나서 오히려 다 맞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짧다 보니까 앞에 걸 선택을 했는데 문항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읽고 나서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서 일단은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는 지문 학습도 힘들어. 그다음에 들어가서 지문 수도 많고 시간도 모자른데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왜 어려울까를 제가 시험지를 찬찬히 보고 좀 고민을 해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뭐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도 있고, 외적 증거인 보기를 활용하는 문항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동패고가 많이 내는 기역, 니은, 뭐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있는 대로 모두 고르는 합답형 문항의 개수도 4, 5개로 조금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선지에서 좀 꼼꼼하게 여러 번 판정해야 하다 보니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시를 조금 살펴보면,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이 이게 이제 2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밑줄을 치고 잘 맞춰오긴 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관성적으로 1학년 때 다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여기 중에 적절한 걸 기역, 디귿, 미음을 이렇게 하면 관성적으로 4번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항은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역, 디귿, 미음이 맞다고 했으면 니을, 리을을 골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의도로 아이들을 변별하고 싶지 않으면, 실수로 변별하고 싶지 않으면 선지에 보통 기디미 같은 걸 안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역, 디귿, 미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요렇게 골라서 틀리는 애들을 유도할 거라는 문항 의도가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를 했고, 요 유형은 2번만 제가 여기 넣어놓긴 했지만 바로 다음 문제 3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도.
근데 이제 3번에서는 실제로 3개가 적절한 거고 하나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선지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적절한 3개를 딱 쥐고 들어가면 답이 없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 뭔가 거기서 문제를 다시 읽고 거꾸로 골랐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 중에 뭔가를 하나 빼서 그냥 아무나 골라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틀려오는 경우가 좀 있었고 신규생 상담에서도 2번 문항을 꽤 많이 틀린 아이들이 보여서 그걸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잡았고 요거는 기말에도 제출제될 수 있는 발상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외적 증거인 보기를 활용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지문 안에 포함된 내용을 출제할 때 단순히 단순한 객관식 선지로 이제 내용 일치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보기를 달아서 신규 정보를 달아서 지문 내용과 요 보기를 또 따로 해석을 해서 연결해서 풀도록 했고요. 요때 이제 문제가 뭐냐? 첫째는 일단 기본적인 독해력이 없으면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요. 둘째는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요 친구 이제 맞아왔는데 잘 푸는 아이들이나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의 습관은 뚜렷합니다. 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기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틀려온 애들 전부 다 보통 보면은 2번 같은 선지를 이제 적절한 선지가 틀렸다고 넘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선지가 선지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여기를 읽어보면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이제 시험지를 보다 보면 특징이 뭐냐? 여기가 새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활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좀 특징은 이제 보기 활용 문제에서 보기 정보를 활용해야만 뭔가 선지에 대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꼭 기말고사를 보는 관점에서는 보기 정보가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국어에서 엄청 당연한 얘기죠.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읽고 풀어라. 근데 이제 그런 당연한 것들을 보통 아이들은 짚어주거나 시험 전날 말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합답형 문항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조금 이제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단순 객관식 문항은 좀 한 선지를 모르더라도 비교를 해서 맞는 게 하나 있으면 비벼서 가면 되는데 요런 합답은 이제 내가 하나라도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게 오답 선지로 들어가 있으면 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좀 어렵게 낼 때는. 그러면 이제 틀리기 때문에 지문 내용 자체에 대해 좀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전교 1등을 한 친구도 요 문항 하나를 틀렸는데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미음을 골라서 틀린 정답은 이제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요거 거의 다 틀린 게 기억, 미음 골라서 아마 틀렸을 텐데 딱 시험장이면 요 모든이란 단어랑 동시에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 핵심 어구가 범주가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에 걸려 있었다는 기억이 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 또 선지가 길다 보니까 이게 또 앞뒤로 보면 얼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끊어서 보면 중간이 안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개의 선지 합답형에다가 한 개의 선지 안에 n개의 판정부가 있기 때문에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빡빡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점이 조금 될 거고 이거는 기말고사 때 제가 볼 땐 거의 다 재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될 수 있는 출제 발상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적 증거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중요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영상에서도 독서라는 건요 한두 달 뭔가 외운다고 늘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원래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야 됐고요. 동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라도 들어가는 지문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지문을 매일 한두 개씩 꾸준히 풀면서 어휘도 좀 찾아보고 글을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문 내의 모든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 및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원내에서도 모의고사 보면 3월에 전교 1등 했던 친구도 요 문항을 틀려왔는데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선생님 미음이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죠?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냥 딱 그걸 보자마자 기억이 났던 게 제 눈에 딱 미음이 틀렸다고 보인 게 모든, 동시에 그냥 수업 때도 짚어줬던 어구입니다. 요 모든 동시에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게 딱 범주상으로 지문의 흐름에서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있다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해줬더니 바로 시험장에서 못 봤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처럼 제가 말하는 암기라는 건 모든 문장을 달달달 외우고 모든 문장을 막 기억해라 이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내용과 관련된 어구와 표현은 머릿속에 위치나 범주에 맞게 내용에 맞게 그게 소속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될 수 있게 지문을 조금 여러 번 누적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에서의 어떤 경향은요.
저도 이제 요번에 독서를 1학기 때 보는 게 처음이고 또 교과서를 활용을 안 하고 부교재로 보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이것저것 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변형 문제부터 만들어준 변형 선지도 있고 구에서 풀린 문제들도 많은데 그때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아예 새로운 어떤 문항을 내는가 또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문항들의 선지를 재활용하거나 살려서 재출제하는가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실제로 요번에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애초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선지를 조금씩 논리를 변형해서 재출제한 선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낯선 문제, 신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들어가 있는 문항들을 정확하게 모든 선지들을 정호 판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것처럼 그걸 바탕으로 그 선지부에서 전체 중에 뭐 특정 부분이 틀렸다면 나머지 부분 중에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나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먼저 공부를 좀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그 문제를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다시 쓸 거니까 그 과정에서 그 선지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변형 선지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추후 학습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시험 범위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기서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뭐 외부 지문이고 뭐고 일단 시간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완벽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수업을 통해, 뭐 인강을 듣는다면 인강을 통해, 뭐 독학을 한다면 뭐 EB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좀 꼼꼼하게 지문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복습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강의록, 뭐 칠판 판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돌려보면 한 주 딱 독서 수업을 하면 완벽히 100을 다 이해하고 가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와서 질문하게 시키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나가게 되냐면 수업 내용과 제가 강의 때 했던 멘트, 여기 보면 이제 민수의 부연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문 내용을 정리한 요 복습 시트가 매주 제공이 돼서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다시 또 읽어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 좀 여러 번 공부할 수 있게 확실한 기준이 되는 어떤 해설서나 기준점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 해설도 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칠판 수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판서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요번 기말고사 대비부터는 아이들 피드백 받아서 그러니까 매주 칠판 판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요거까지 만들어서 첫 주 딱 수업 들어갈 때 요걸로 이제 칠판 판서 굳이 손 안 쓰고 딱 집중해서 수업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복습 시트 나가고 이런 구조로 조금 진행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존에 출제된 선지에 대한 분석과 변형 선지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뭐 문항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푸시는 경우도 좋을 거고, 또는 이제 아니면 자기가 선지들을 보면서 이 선지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은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하긴 조금 힘들다 보니 이제 다니는 학원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 선지나 출제될 수 있는 발상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기존에 있던 문항에서 출제될 수 있었던 발상을 정리를 해준 거고, 실제로 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죠. 선 2개 긋는 것까지 거의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뭐 연습을 미리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써있는 문항이나 기존에 있는 문항만 갖고는 또 낯선 문항에 들어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예를 들어 복습 시트 7주 차에 이제 지문 안에 학자들이 여러 명이 나왔을 때 이제 겹치는 동일 범주를 맞춰서 비교를 다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걸 당연히 OX나 비교하는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항이 여기 항비자 왕안석 오징인데 여기 이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둘만 비교하던가 이렇게 둘만 비교하는 거였었는데 당연히 문항을 만드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이 4개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것까지 나올까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긴 했는데 시험 때는 전날에 제가 이제 셋 정도 나오면 좀 적당하고 좀 빡빡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중에 이 3명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관련한 이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준 거고,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신규로 나올 수 있는 문항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언급해줬다고 해서 친자 검사나 이런 것까지 연습을 시켰는데 뭐 거기까지 출제가 안 돼서 좀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가 조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실전 연습을 조금 하시고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조금 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 매주 올 때마다 지난주 진도 범위에 대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타이머를 재고 빨리빨리 선지를 소거할 수 있게 OX 퀴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 이제 모의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또 계셔서 제가 이제 요번 기말고사 때는 시험 전에 제가 진도 범위가 확정되고 나면 문항을 좀 짜깁기 하고 변형 문제도 몇 개를 만들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계 가능한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부 지문이 주간과제장에 매주 나가게 되는데 두 지문의 출처인 원전이 아마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니시는 학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학원 강사 분께서 당연히 파악을 하셨겠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이죠. 한 재작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즈음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입신의 이쌤이라는 이 학원이 그리고 제가 첫 수업을 개관을 하고 개강을 하던 시기였고요. 사실 이제 그 시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0명 남짓한 친구들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학원이 처음 시작할 때 믿고 저를 선택해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강의력, 관리, 그다음에 자료 이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이제 원했던 게 입시는 이쌤의 김민수가 아니라 김민수가 국어를 가르치는 입시는 이쌤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딱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이렇게 수강생을 매번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수강 수가 이제 3자리가 넘어가게 됐고요. 사실 3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쯤에 이미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올해 중간고사가 끝나고 신규생이 조금 있어서 이제 100 중후반대를 보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시작할 때 대비 1000% 이상 성장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받은 제 성적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입신이 쌤 전과목 강사 중 중간고사 이후 수강생 수 대비, 그러니까 100명 이상 수강생 강사 중 최저 이탈률이 1위고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100 중후반 조금, 100 중반 조금 안 되는 인원들로 중간고사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2명 정도의 이탈된 인원 말고는 계속 같이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건 요 중간고사 이후에 신규 등록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놀란 게 일부러 이제 중간고사 첫 시험 때는 고1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 이제 기존의 인원들을 잘 이렇게 키워갖고 성과를 내고 싶어서 신규 인원을 많이 안 받고 닫아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딱 풀렸을 때 단 일주일간 2자릿수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대도 아니고 20명대도 아니고 30명대 이상이 등록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영상도 지금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영상을 늦게 찍는 이유가 저는 보통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됐든 총평 영상을 가장한 홍보 영상이겠죠.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냐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일단 상담하면서 얘가 이게 왜 틀렸지? 뭐가 문제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고 또 신규 친구들이 들어올 때도 1대1로 조금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조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단순히 인원수가 많아서 이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어떻게 이제 오게 됐고 뭘 원해서 오게 됐니라고 아이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한 게 단순히 홍보물을 보고 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왔어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반에 누가 이 학원을 다니는데 잘 가르친다고 해서요.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소개로 이제 보통 상담 전화를 드리면 거기 다니는 누구누구 어머니 친구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요번에 아마 제가 그동안 신규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인원이 늘어서 제가 의미부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같이 해줬고 또 이제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타임이 사실 마감인 상황입니다. 여기 실제 시간표고요. 지상고의 말고는 애초에 요 인원대로 더 이상 추가 인원 없이 아마 기말고사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도적인 1등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1등인 친구를 바라보면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3년 동안 1등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고 또 인강 촬영을 하면서 밑에서 1등 강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저희 학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수업, 자료, 관리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들이 올해는 이제 많이들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또 다른 국어 선생님들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별화된 수업, 복습 시트 및 대의별 뭐 주간과제짱, 뭐 시험 후에 개별 상담 및 1대1 피드백, 내신 기간 추가 보강 및 뭐 새벽 직보, 방학 기간 무료 추가 특강.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구구절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저런 모든 시스템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작년에 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좋은 건 조금 더 남기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끝나고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거 더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성과라는 게 나오게 되고 개인적으로 요번이 성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전체 1등급 인원, 2등급 인원도 제일 많았는데 항상 이제 저한테 걸리게 되는 건 이제 그 와중에도 조금 아쉽게 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이 또 국어라는 과목이 야속한 게 요 지역의 지금 시험 특성상 단순히 한두 달 열심히 외웠다고 잘 볼 수 있는 시험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힘이 좀 드는 게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매 시험마다 뭐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고민하고 갈아놓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매번 고민하고 또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번 기말고사 대비도 하나씩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해보고 좋았던 점은 남기고 안 좋았던 점은 지워내고 개선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제 강의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 그 결론이 요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명품의 이미지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수업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바라는 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고요.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딱 올해 든 생각이자 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 귀염둥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좌우명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이들도 열심히 잘 따라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생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기존의 저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그렇게 좀 더 갈아놓고 노력해서 올해는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압도적으로 잘해서 더 높이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